그래서 손금을 본다는 식으로 손도 만지고 그분이 저 갑자기 덮쳐서 키스를 하시더라고요. 연구실에 계시면서 전화로 담배 하나 사오라고.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무섭다.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사망서가 작성되고 있고 너는 서명이랑 신분증만 주면 된다. 그 인터뷰한 걸 가지고 그걸 빌미로 이제 교수님이 또 다른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겪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최근 우리 저 한 국립대의 학생들이 교수의 갑질 피해를 막아달라며 저희 시사인 대선함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럴수 이슈에서 들어봤습니다. 지난 10월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국립대 예술대학 소속 교수에게 긴 시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호소였습니다. 제작진은 메일을 보낸 당사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 작가들과 술자리에서 이제 제 옆에 앉아있던 교수가 손 날라면서 손금을 본다는 식으로 손도 만지고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불편한 상황에서 다행히 옆에 계신 그 다른 선생님께서 내 며느리라고 얘기하면서 손 빼라고 해서 그분이 저 갑자기 덮쳐서 키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그 포장마차에서 집어 던지고 떠나서는 학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애들 앞에서 다 같이 평가를 받는 장면 이런 자리에서 뭐 저희 답답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었고 저희가 다 와서 이제 수업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나 몸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바빠서 안 된다 그 조교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죠. 교수의 성추행과 상습적인 갑질 등이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는 주장인데요. 학생들을 직접 만나러 해당 학과로 찾아가 봤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평일 오전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작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내 번호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번호판을 오면은 이제 단속에 오셨다. 그러고 이제 불을 꺼놓고 문을 잠그고 있어. 교수를 피해 숨어 지낸다는 학생들.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예 안 나오시는 적도 있었고 수업에 뭐 그냥 조교님이나 대학원 조교로 통해서 그냥 출석만 부르고 뭐 아예 10분조차 수업도 안 하고 가신 적도 많았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수업이 한 2, 3주씩 돌아오는 평가 시간에 어떻게든 교수님한테 그 윗보이 잡으려고 물 떠나고 과자 세팅하고 어떻게든 그 분위기를 좋게 하고도 학생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었죠. 잠시 후 제작진은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학생들. 총 12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피해는 학습권 침해였습니다. 한 달간 아예 안 나오신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안 나오신 게 학교 자체에 안 나오신 게 아니라 학교 자체는 나와 계시고 연구실 안에 계시는데 연구실 바로 앞에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4시간 동안 수업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은 게 한 달이라는 얘기고요. 처음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이 당했는데 교수님이 첫날부터 안 오셨어요. 첫날부터. 수업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메모를 위해서 휴대폰을 잠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교수님이 오해를 하셨는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뭐 휴대폰 메모냐 이런 언질 하나 없이 그냥 갑자기 보드마카를 그냥 휙 그 친구를 향해 던지셨어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같아요.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사적인 심부름도 시켰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담배 하나 사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냥 말 그대로. 그 교수님 수업 때요? 아니면 그 교수님 수업 때 교수님은 과실에 안 계시고 연구실에 계시면서 전화로 담배 하나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고. 수업 방식도 학생들이 공포감을 느낄 만큼 강압적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학기 한 명씩 타겟이 있었거든요. 그 타겟을 그냥 어떻게 보면 못 살게 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뭘 해도 약간 미움받는 애로 낙점이 돼가지고. 짧은 말로 그냥 접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누군가는 접시를 투사닥 가져가서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냥 수업 내내 이 교수의 입에서 무슨 부탁이 나올지 모르고 그냥 계속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그동안 겪었던 피해 사례를 모아 지난해 12월 학교 인권센터에 A 교수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대학에서는 A 교수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상한 말들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해임이라고 해서 학교에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나와서 자신이 수업을 들어가겠다고 항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고, 그 사실을 듣고서 이제 학교에 문의를 하니 그 법원에서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해임 정지 상태로 또 나오게 됐다고 해서. A 교수는 법원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복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A 교수가 학교로 돌아온 후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임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알고 있고 이제 그때 다행이다. 그때 제가 혼자 있었을 때 들어오셨는데 졸업 일정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왜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그 일정을 자기 빼놓고 왜 평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때 혼자 있었는데 되게 저는 정신적인 고통이 되게 심해서 가지고 나서 저를 울고. 해임된 교수를 학교에서 다시 마주친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드렸는지도 모르겠고. 건물 내부에서 마주쳤을 때 마스크를 낀 채로 노래 보면서 제 얼굴을 직시하면서 무섭게 쳐다보면서 걸어갔습니다. A 교수는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탄원서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미 한참 전에 졸업한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탄원서 써달라고 했다거나, 사랑의 선배는 그냥 탄원서 써달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단톡방 카톡방도 나가달라고. 교수님이 자살하신다, 그러니 동거가 달라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 같아요. 교수로부터 직접 탄원서를 종용받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물건을 던진 걸 본 적이 있니?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당신께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탄원서를 써달라는 얘기로 넘어갔고,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탄원서가 작성이 되고 있고, 너는 그냥 편하게 서명이랑 신분증만 주면 된다. 별거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요구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2차 가해라고 하면 우선은 그 1차 피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혹은 뭐 업무상 이런 피해들을 포괄해서 2차 피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탄원서를 뭐 종용한다든가 자꾸 접촉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2차 가해 유형에 당연히 포섭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학교에서 취하지 않는 것 또한 2차 가해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가해 당사자 교수의 그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단언서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건 정말 명백한 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 교수의 탄원서입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느라 수업에 자주 빠지는 교수가 안타깝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학교에 그 학원을 빌리고 입학을 하고 학생이니까 그런 건 솔직히 저희 상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그런 이유를 대시면서 수업을 빠지시고 안 들어오시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학생들은 A 교수의 복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재학생 중 80%가량이 복직 반대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복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복귀를 반대하는 것을 또 준비를 해서 재학생들이 동의를 한 걸 바탕으로 지금 서명 운동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 교수의 입장이 궁금해 연구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곽하은 PD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교수님 만나뵈려면 언제쯤 오면 좋은지. 연락을 주시고 온 게 아니라 연락이 오시거든요. A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대전 KBS 곽하은 PD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글쎄 지금도 자세한 무슨 말씀을 듣지 못 피디님한테 듣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여기는 대중교통 아니거든요. 통화가 곤란하다는 말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고 다시 연락을 취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다시 한번 문자를 남겨봤지만 현재까지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겪는 2차 피해를 학교에서는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학교에 여러 번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전화해서 요청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묻기 위해 대학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일정이 꽉 차 있어가지고 네네. 교무처장은 자리에 없었고 대학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교무처장님 인터뷰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여기 오셨네요. 우리가 외면하거나 학생들을 방치하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거조차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인터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그 인터뷰 한 걸 가지고 그걸 빌미로 이제 교수님이 또 다른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현행법 실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 측은 서면 답변서만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습니다. A 교수의 비위를 대학 측에서 먼저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전부터 좀 강의가 되게 불성실하셨다라고 하는데 학교 차원에서 좀 제지할 수 있는 방법? 학교 다니실 때 보셨잖아요. 강의평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강의평가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의평가가 어땠는지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문 특성이 있잖아요. 저쪽이 도제식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까 예체능 계열은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은 어렵게 용기를 내서 강의 평가에도 반영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교수 평가가 혹시나 내가 썼다는 걸 알게 되면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런 게 크죠. 네. 그리고 그쪽에다 제가 몇 번 쓰긴 썼는데 그렇게 크게 뭐 조치가 되진 않아요.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대학의 한국 현실에서 그걸 갖다가 수업의 질 이런 거 갖다가 따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평가를 갖다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생길 때 그냥 사안을
법에만 맡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학 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세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술대학의 경우 도제식으로 교육이 이뤄져 교수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래 특성상 절대평가고 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시험 문제로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교수님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국립대학교 교수가 심사, 심의 등 평가의 최고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를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그동안 비리에도 학생, 제자 등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였고 교수 중심이나 단체장 중심의 평가에서 학생들이나 작가들은 결국은 어려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거가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각종 미술대전 심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분과위원장까지 맡고 있어서 영향력이 커요. 그런가 하면 갑질과 비위로 처벌받은 교수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는 경우 또한 적지 않은데요. 대학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학 사이에서 교수가 가진 권위가 너무 좀 예를 들면 과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교수 자신도 그걸 지각하지 못하고 학생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어떤 조직 안에서 조직의 권위자 아니면 그 조직의 책임자가 아래 직원들에게 요즘 뭐 그런 일을 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이건 사실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서 법 위반, 요즘은 갑질방지법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학생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복직을 안 하시는 걸 제일 바라고 있죠.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복직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좀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히 학교 다니고 좀 즐겁게 대학생활하고 또 좀 많이 얻어가는 게 많은 대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서 대학은 사회로 나가는 꿈을 키우는 곳이고 교육자는 그 과정에서 꿈과 역량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인데 이런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관하고 사회인식, 가치관을 심어주는 곳이 될 수 있으면서 학교도 사회도 나를 지켜줄 거란 신뢰조차 부족한 가운데 어렵게 말문을 연 이들의 용기에 이제는 학교가, 우리 사회가 답을 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현재 A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이 최종 결론에 이르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법의 최종 심판을 받기까지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소송을 이유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학생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지방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부여의 한 마을은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고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움직임으로 이 마을이 예전에 그런 온기 있던 시절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자원길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세간 대표 박경아입니다. 자원길은 여기 규암, 예전에는 번성했으나 모두 사람들이 떠난 빈 마을에 문화적인 쓰임을 넣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이게 스스로자 따뜻할 온인데요. 이제 우리 마을에 자원대라는 전설의 바위가 있어요. 백제시대에 왕이 놀면 바위가 스스로 따뜻해졌대요.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하는 움직임으로 이 마을이
스스로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런 온기 있는 시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자원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짜자잔. 짠. 네. 아, 여기는 지금 저희가 펍을 만들고 있는 장소예요. 이게 옛날에는 양조장이었어요. 그곳을 살려서 저희가 이제 술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만든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담배 가게를 서점으로 바꿨고 버려진 폐허였던 두 개의, 뭐 하나는 작은 술집이었고 선술집이었고 하나는 작은 식당, 폐허된 불타버린 그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으로 쓰고 있는 집들도 다 멸실 위기에 있었던 한옥들을 고쳐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지구에, 이 땅에 짓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유휴 공간, 버려진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 은행이 두 번째 보시는 건가요? 작년 7월에 오픈했습니다. 제가 여기 한 1년 넘게, 뭐 거의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근데 있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절묘하다, 이 공간이. 옛날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불타 있었고 새카맣게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굉장히 길가인데 폐허였던, 처참한 네, 너무 처참했던, 성면 지붕이 내려앉고 막 이랬던, 정말 쓰러져가는 카페를 고쳐서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다 말렸어요. 이 시골에 인구도 없는데. 그리고 막 의심했어요, 우리를.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왜? 안 믿기니까. 쟤는 예산을 노리고 온 애들 아닐까? 막 부동산을 막 띄워놓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 이렇게 도로 사라지는 거 아닐까? 막 온갖 우려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서점도 생기고 이렇게 막 하니까 어르신들이 애들 봐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막 걱정해 주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되게 염려도 많이 해주시고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과연 이 무모한 시도가 있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어려웠지만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 지방마다 겪고 있는 인구 유출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금처럼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한국고용정보원의 결론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우리는 좀 이렇게 조금 활기를 찾고 있지만 외곽으로 더 나가보잖아요.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여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제가 막 계속 외치거든요. 갤러리가 필요하고 공연이 필요하고 그런 서점이 필요하고 막 필요하다라고 많이 외치는 이유가 지역에 왜 문화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냥 막 뭐 잠깐에 뭐 얼마를 주면 이주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와서 정말 오랫동안 여기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해요. 부여 쪽에 갈 만한 데 검색해보다가 약간 분위기도 좋고 활용되지 않던 곳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카페로 활용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쪽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소멸 위기를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시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에 있어요. 지치지 않고 지속하는 거.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지치죠? 지쳐요. 지치는데 이 마을에 조금 더디지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보람이 있지 않나. 전국 주택의 8%, 151만여 채가 빈집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자운길처럼 빈집을 활용해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한 대학 교수의 부당 행위. 교수와 학생이라는 비대칭적 위계관계에서 피해자인 학생들은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교수의 권력이 두려웠을 테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견디기 어려웠을 테고 무엇보다 누구 하나 손 내밀고 도와주려 하지 않는 무관심과 냉대가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조리에서 드러나는 힘있는 가해자와 목소리를 잃은 약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이러한 부당함이 후배들에게까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용기를 내어 학생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힘없는 약자의 목소리가 힘있는 강자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이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왜 이렇게 늦었나?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뒤늦게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피해자 측 관계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 학교 당국에, 언론에,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던지고 있는 절박한 질문은 아닐런지. 시사인대 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